이 물건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5억 6,200 감정가가 이제 해가서 2,400만 원까지 떨어져 있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밀레니엄. 종로구 평창동 그러면은 이제 왜 나름대로 부촌이지 않습니까? 예, 고급 빌라들도 많고 나름대로 예, 부유하신 그런 뭐 회장님들이 좋은 뭐 빌라 지어놓고 사시고 뭐 이런 데인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보면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알록달록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죠? 여러분들 취향도 아니시죠? 아무튼 조금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감정가 5억 6,200짜리가 2,4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아유, 저거는 뭐 법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 라고들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포기들을 하시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 수익을 반드시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하나씩 파고들어 볼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해결 방법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 물건을 봤을 때에 물건 명세서를 딱 열어보니 등기된 부동산 행활 원리 중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번 공란이었지만 여긴 딱 있죠. 을구순위 2번에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다.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겠구나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보시죠. 조현진 씨 보증금이 5억입니다. 근데 대항력이 있을까를 한번 봤더니 전입신고 일자는 2018년 2월 14일,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2022년 2월 17일 압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갈 때는 이 압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들어갈 때는 등기부가 깔끔했으니까 보호할 필요가 있겠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뭐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도 5억이라는 돈을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배당력을 했다고 치게 되면 5억 이상을 우리가 낙찰가를 쓰게 되면 이 양반이 배당을 다 받게 되면 끝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보니까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이럴 때는 또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이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는가? 이걸 꼭 봐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는 2022년 8월 22일. 요거는 2022년 8월 18일. 배당 요구 종기 내에 했으니까 배당을 다 받을 수 있겠구나. 5억 이상만 써주면 되겠구나. 근데도 계속해서 막 떨어지고 하더니 지금 2,4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2,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세를 대충 조사를 해봤거든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이게 시세? 이 평창동에다가 준신축과 엇비슷한 그 정도의 빌라, 나름대로 잘 지어져 있고 부촌에 있는 빌라니까 상징적으로 괜찮기도 하고요. 대략적으로 요거보다 뭐 한 반평 정도가 더 큰 평수가 2004년 10월 달에 7억 원에 매각이 된 게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호가를 좀 물어봤더니 한 7억 5천 정도 한대요. 7억 5천에서 뭐 8억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7억 5천 정도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7억 5천이면 지금 충분히 뭐 5억 이상 쓰고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단타를 치는 분 같으면 이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7억 5천인데 내가 지금 저 보증금 5억만 떠안으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5억 한 1,000만 원만 써주면 경매 비용 빼고 5억 다 배당되고 그렇게 되면 뭐 단타를 쳐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단타를 치기가 되게 어렵죠. 빌라는 잘 팔리지도 않고 요즘엔 또 빌라를 막 밀어주는 분위기다 보니까 거래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잘 팔리지는 않는다는 건 분명한 거고, 게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다.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도 종류가 틀려요. 무조건 위반 건축물이니까 안 팔리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반 건축물에서 무단 증축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12.6제곱미터인데 거의 4평입니다. 발코니 같은 걸 확장해가지고 되게 넓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위법 건축물의 하자만 치유할 수만 있으면 4평이 드러난 거니까 이거 시세가 되게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위법 건축물이니까 이거는 들어가서는 안 돼. 이렇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그 위법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 그런 법령에 따라 양성화가 될 수 있겠는가? 무단 증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무단 증축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 양성화 되거든요. 법만 시행되면. 만약에 이제 근생 빌라 같은 거, 이 근생 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 양성화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접근할 수도 물론 있겠고, 또 하나는 무단증축 저 정도 평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원상복구 하겠다.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만 봐주겠는가라고 하면은 전적으로 원래대로 복구해라라고 안 해요. 적정하게 그 협의를 해서 적게는 1,000만 원, 많아봐야 한 3,000만 원 정도 드리면
원상복구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그 위법 건축물 때문에 이게 안 팔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거는 뭐 그냥 받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거 받을 바엔 차라리 아파트 받아가지고 단타를 쳐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안전하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물건이 5억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5억을 안 떠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야겠죠. 5억을 하나도 안 떠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까지는 뭐 너무 목표가 큰 것 같고 조금씩 한번 감액을 해보자. 떠안아야 될 금액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 임차권은 조모모 씨가 설정을 해놨는데 경매를 넣은 거는 주택도시보증사 이런 물건 많이 보셨죠? 그죠? 임차권 등기가 있고 주택도시보증사가 이렇게 이제 경매를 놓고 이런 물건들 대부분들은 막 10% 20%까지 막 떨어져요. 10% 20%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위법 건축물이나 그래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물건 혹은 깡통 전세라고 해가지고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아요. 이런 물건에다가 이제 주택도시보증사가 임대인이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대신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임대인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얘 명의로 있는 이 빌라에다가 경매를 이렇게 넣는 거죠. 보통은 강제 경매를 넣으면 강제 경매를 넣은 그 시점, 이게 압류 시점이라고 하는데 압류 시점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해주죠. 이거대로 배당을 하게 되면 되게 늦죠? 얘보다도 늦고 무엇보다도 여기 이제 6억짜리 저당권이 있는데 얘보다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도시보증사는 한 푼도 배당을 받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얘네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뭘 어떻게 하냐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 임차인이 이제 만기가 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그 권리를 담보로 얘네들이 양도를 받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이 개정돼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양도를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임차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요 경매 개시 결정한 요 순위로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임차인의 확정일자인 2018년 1월 29일 날 요 순위대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5억 이상만 낙찰돼주면 임차인이 받아갈 걸 그대로 승계를 했으니까 돈을 받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도시보증사는 확정일자 임차인 조모모 씨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중 일부 3억 5천만 원의 승계인으로 신청 채권자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보통은 이렇게 이제 보증보험을 계약을 체결해주면서 보증금 5억을 다 승계를 받아요. 그런데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라고 치면 보증금이 이제 5억인데 내가 1억 5천을 갖고 있는데 3억 5천만 대출을 받고 싶어요. 은행에서는 난 그 전세자금 대출은 취급 안 한다. 누군가 보증이 있으면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이 있으면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 대출을 해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억 5천만 원 대해서 보증을 해줘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임차인하고 그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보증보험 계약을 은행에 내면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출금으로 보증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자기 돈 1억 5천을 합쳐가지고 5억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런 유형의 물건에서는 다 뭐 5억이면 5억을 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도를 받지만 이렇게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은행에 이제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을 갚을 때 임차인이 어차피 대출 채무자니까 임차인에게 돈을 주겠죠. 보증보험 계약에 의해서 3억 5천을. 그럼 임차인이 그걸 은행에 갚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일단은 3억 5천만 원을 임대인은 아니지만 주택도시보증사로부터 돌려받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보증금 5억짜리 전세지 않습니까? 근데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근데도 자기는 1억 5천이 남아있으니까 1억 5천에 대한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계속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5억짜리 보증금의 집에서 3억 5천을 돌려받았음에도 1억 5천만 원으로 5억짜리 전세를 향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3억 5천만 원어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임차인이 지금. 그러면 3억 5천을 받은 게 언제냐면 보통 이렇게 그 주택도시공사가 돈을 돌려줄 때에는 이렇게 임차인 보고 임차권 등기를 하라고 해요. 임차권 등기를 해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의변제를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한 이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았겠구나. 3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1억 5천은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250만 원씩이라고 대충 치고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2021년부터 지금이면 한 4년 정도? 그게 임차인의 1억 5천 원에서 보증금에서 만약에 공제가 된다. 만약에 그런 법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야 이거 많이 안 떠안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절차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또 꼼꼼하게 뭐 서류도 받고 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또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임차권 등기조차도 대항력이 없어가지고 행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항력을 행사하는데 임차인이 1억 5천 행사하고 3억 5천은 얘가 행사하고 언뜻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유형의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을, 3억 5천을 받았으니까 1억 5천 가지고 5억짜리 전세를 쓰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겠죠? 임차인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건 분명히 맞으니까.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쪽에 손을 들어서 부당이득을 반환해라라고 판단이 났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그게 항소심에서 어떻게 바뀔지 대법원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주택도시보유사가 3억 5천만 원만 양도를 했으면 되는데 청구하는 금액은 3억 8천2백이고 이게 뭘까요? 이자일 겁니다. 이자. 3억 5천만 원을 대신 변제했는데 그때부터 연 6% 소송을 진행한 때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붙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높게 그러면 2022년에 이자가 이거였으니까 그때부터 12% 이자가 계속 붙었다고 치게 되면은 주택도시보증사한테는 5억을 줘야 되고 임차인에게도 또 1억 5천을 또 줘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합쳐서 6억 5천을 줘야 되는 거니까 게다가 또 위법권 충분이고 이렇다는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입찰들을 안 했겠죠. 이자를 떠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항변할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소송을 질질 끄니까 12% 이자를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임차인이 명도를 해줘야 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니까 명도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통신관계 있으니까요. 거주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이 원금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억 8천5백 지금 이자까지 쳐가지고 5억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겠지만 임차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 1억 5천 때문에. 그죠? 명도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임차인은 지금 명도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딱 얼핏 딱 봤을 때에도 야 이런 것들은 뭐 정말 쉽지 않지 않겠나 싶지만 제가 무슨 특별하게 어려운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시에 항변의 법리? 그거 알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무슨 뭐 법적으로 복잡한 판례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전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소송 같은 것도 저희들에게 맡기고 아니면 우리 아너스 S클럽에 들어오셔가지고 일단은 뭐 저희들의 도움 하에서 수익을 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좀 어떠신가? 이게 초급, 중급, 고급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은 경매는 정말로 배운 만큼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뭔가 좀 배워야겠구나. 이런 느낌들 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얼굴 잘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3월 29일 날 저희들 강의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이런 진짜 이거는 뭐 그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 뭐 이 정도 수준이고 굉장히 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수익 모델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와 함께 배우셔서 알찬 그 수익을 얻으셔가지고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